강의 잘 들었고요. 그다음 책 서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짧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 사과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이념과 사고가 좀 덜 여물었을 때 한때 박사님을 좀 수고꼴통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청년이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저는 책을 위주로 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제 경력상에 저도 박사님처럼 보병 장교 경력 근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은 참 주옥 같은 그런 글들을 많이 적어주셨는데 뭐 여러분께서도 잘 읽으셨겠지만 164페이지에 보면은 내일의 싸움은 지휘관이 오늘을 무엇을 생각하고 준비했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난다.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정말 만약에 제가 이 책을 소위나 중2 때 읽었으면은 아마 제 군생활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좀 두 가지 드리자면 367페이지에 영구 분단 통일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지금도 그 의견이 같다고 하시면 현재 적용돼야 될 뭐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핵심적인 사항이 뭐가 있는지 짤막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자리가 변희재 대표님께서 마련하신 자리로 알고 있는데 보수 운동가의 삶에 대한 주제에서 이 자리가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유튜브 판을 보면은 많은 이제 젊은 층의 보수 운동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좀 핵심적으로 가야 될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좀 지저분한 판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쪽에서 가장 큰 어른이시니까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1996년도에 자작나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통일의 지름길은 영구 분단이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책을 썼습니다. 아니 영구 분단인데 어떻게 통일의 지름길이야 영구 분단이? 많은 사람들이 영구 분단하고 통일하고는 정반대인데 어떻게 그 지름길이 영구 분단이냐 이런 파라독스가 어디에 있느냐. 근데 그거를 그 책을 읽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 한국일보 부장급 여성 부장이 이제 일요일 날 그 책을 갖고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신사고를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책을 아주 높이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제 얘기는 그래요. 이게 6.25가 끝난 지 뭐 몇십 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남에서도 통일을 하고 외치면 북한에서 긴장을 하고 북한에서 통일하고 외치면 통일 당할까봐 남한에서 긴장을 한다. 그럼 한반도에서는 통일의 목소리를 키우면 키울수록의 긴장만 고조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자, 아버지가 이 땅덩이를 두고 이제 죽었는데, 죽기 전에, 땅덩이를 두고 죽는데, 만일에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 땅덩이를 반으로 딱 갈라서 요건 내 거, 요건 내 거 해가지고 등기를 딱 해줘서 주면은 생전 안 싸우고 잘 살아. 평화적으로 잘 살아. 근데 이거를 같이 주고, 야, 둘이 아주 공평하게 나눠서 가져라. 사이좋게 해라.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 그죠? 네? 이게 통일인 거예요, 이게 땅덩이를 놓고 북에서는 북한이 갖겠다고 남에서 남한이 갖겠다고 그러는 게, 아예 손을 그어놓고 이건 통일하기, 이건 못 먹는 음식이다 그래버리면은 평화롭게 카나다하고 미국처럼 왔다 갔다 지낸다고 비자 받아가지고. 또 저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비자 서로 통일하기 웃기 저거는 먹을 게 아니다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이 평화가 유지된다고. 그 통일이 뭐냐? 통일 중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법률적인 통일이고 하나는 사실상의 통일이다. 법률적인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평양정부하고 서울정부를 하나로 합치는 거고, 사실상의 통일은 서로 분단을 국경선으로 만들어 놓고 서로 넘보기 먹기를 하고 상대방에 의해서 한쪽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기습 공격할 수 없는 능력 자체를 제거하고 호랑이 이빨을 뺀다고요. 이빨을 빼놓고선
이거는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만들고 그러면은 카나다, 미국처럼 서로 비자 받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그게 통일이지 뭐 별게 통일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런 얘기인데 거기 그걸 김대중이가 엄청 좋아했어요. 그거를 이제 그 1995년 5월 달에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그 국제 세미나를 하는데 저보고 키노트 스피치, 기조연설을 하는데 그 보통은 기조연설에 총리감, 그 다음에 유명한 부총리, 그 다음에 뭐 그 서울대 총장, 뭐 연고대 총장, 뭐 이 정도에서 그 괜찮은 사람으로 이제 뽑는데 그 이렇게 박무순 박사가 이제 이렇게 기조연설을 이 중에서 누굴 시킬까요? 15명을 올렸는데 김대중이가 이렇게 그었더니 지만원 하고 써서 제가 기조연설을 이제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거의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중국에 가서 더 해달라고 저를 데려간 거예요. 그 통일을 지름기는 연구 분단이다. 예. 그 통일, 그러니까는 지금 뭐 그냥 뭐 남북한 이빨을 빼지 않고 남북한에다 저 북한은 뭐 사자가 있고 뭐 남한에 호랑이가 있고 그러면 서로 이빨을 빼놓고 권총을 풀어놓고 이게 평화적으로 지내자 그러면 말이 되는데 지금 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노무현 뭐 문재인이가 그런 거는 저건 속임수죠. 저건 속임수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남북한은 서로 통일하기 웃기를 영구적으로 이 소위 시스템에 의해서 그냥 말로가 아니라 정말로 공격할래야 공격할 수 없는 시스템을 국제 레프리 하에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갈라쓰자. 그러면 이제 평화가 와요.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거는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데 평화 통일이라는 말은 없는 말을 지어낸 거예요. 평화는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뛰는 토끼고 통일은 이쪽으로 뛰는 토끼야. 그 두 개를 한꺼번에 잡고 잡는 거예요. 이걸 잡든지 이걸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을 먼저 잡으려고 하면 평화가 깨져. 그 평화를 먼저 잡으면은 아까 영구 분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세월과 하늘에 의해서 마치 바닷가에 쓰여진 글씨처럼 파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경계선이 없어지는 거. 그런 통일이라야 오래 가는 통일이다. 그게 이제 그 책의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5.18에 대해서 이제 어떤 청년이 이제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얘기하는 걸 보니까 12.6도 12.12도 제가 써놓은 책을 분명히 읽었더라고. 읽고 제 책을 읽지 않으면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 책을 읽어서 야 이거 저 사람 꽤다 안경 까만 안경 이렇게 쓰고 젊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하는 소리가 무기를 무슨 북한군이 와서 털었느냐 그래요. 그럼 누가 털었느냐? 중앙정보부 요원이 그 털었다는 거야. 야, 응? 아니 중앙정보부 요원이 그때 그 대통령을 시해해가지고 그거 얼굴도 못 들고 있었는데 얼굴도 못 들고 그 큰 기구를 큰 기구가 왜 죽은 기구처럼 그렇게 아무 일도 못하고 있으니까 제기화가 야 전두환아 네가 가서 너 뺏기 그거 가서 조직을 일을 시켜야지 저렇게 가만 놔두면 되느냐. 그 죄인이 중앙정부가 죄인이 됐다고 대통령을 살해한 죄인이 됐다고. 그런데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그 광주에 가서 그 무기고를 털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청주유골이 그게 북한군이라고 그러는 거 거짓말이다 그래요. 나는 청주유골이 북한군일 것이라고 이제 아주 소위 아주 합리적인 예측을 판단을 그렇게 한 거지. 내가 그거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그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 439가 거기에 이제 붙였는데 439가 어떻게 그게 언제 발견이 되냐면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가 났잖아요. 5월 13일 날 이게 439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아주 청주 시내에서 거리가 엄청 먼 곳이었는데 이제 자꾸 개발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축구공원을 한다고 도자가 이제 판 거예요. 파니까는 지하 1m 깊이의 넓은 운동장이 있는데 439의 시체가 그 유골이 있는데 그 시체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열과 오를 아주 대오를 딱 갖췄어. 갖춰놓고 이게 나무판의 규격이 아주 동일해. 나무판의 규격이. 그리고 비닐을 전부 쌌는데 단추한 게 없어. 그러니까 증거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단추 하나, 옷자락 하나 없어. 빨갛게 껴가지고 놓고 저 하얀 비닐로 감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군번 쓰듯이 일련 번호가 전부 써져 있는 거예요. 그 1m 깊이니까 감회장한 거예요. 언제든지 파가려고. 그러면 이러한 방법으로 비닐로 싸는 방법으로 시체를 포장한 데는 오로지 광주밖에 없어. 그것도 439. 그러니까 그때 광주에서 막 더우니까는 막 진물이 송장물이 막 떨어지니까는 막 냄새 나잖아요. 역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이걸 그 하얀 비닐로 감은 거예요. 이게 없어. 이게 5월 13일 날 발굴이 됐는데 그 다음 날은 컨테이너 속에 다 들어간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제 방송인데 그 후에는 이제 좋은 소식이야. 근데 이제 메디컬 뉴스를 이제 보니까는 2014년 한 해에 이 충청북도, 청주가 충청북도잖아. 청주를 포함해서 충청북도 전체에서 화장된 무연고 유골이 18구밖에 없어. 그 조달본부에 가도 그 439면 그거를 화장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그 업체에 이제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입찰본부 조달본부 가서 찾아도 없어. 또 광주에 거기 가서 또 실제로 그 화장터에 가서 확인해도 화장한 거 없어. 또 그거를 화장하면 거기에 또 그 화장 시스템이 있는가 봐. 그 동네 유지들 뭐 해가지고 누가 뭐 위원장이고 뭐 있나 봐. 그 사람한테도 나 그 439 그런 건 나 거쳐간 적 없어. 단 한 구의 유골이라도 나 거치지 않고서는 화장이 안 돼. 그런 분이. 네.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없어졌단 말이에요. 응? 그 시체 포장 방법은 광주고. 응? 근데 또 하나. 5월 13일 날 이제 그게 대대적으로 했는데 그게 세월호에 묻혀가지고선 그게 이슈화가 안 된 거예요. 5월 13일 날 발굴이 되는데 5월 14일 날 막 언론에 대해서 투표되니까 5월 22일 날 아시안 게임에 관심조차 없던 북한이 갑자기 아시안 게임에 오겠다. 그래가지고 뭐 판문점에서 또 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 직전에는 그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예요. 아시안 게임이 인천에서. 그런데 그 아시안 게임이 열리기 며칠 전에 북한에서 8명이 와가지고 인천 공항을 다 수색을 한 거예요. 현장 관찰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10월 4일 날 아시안 게임이 종료되는 날 느닷없이 북한에서 김정은 전용기가 왔다 간 거예요. 그 북한에서 제일 잘 나가는 뭐 황병솔 뭐 그다음에 김양곤이 하고 그다음에 최룡이 하고 셋이 와가지고 아무 일 없이 와서 짠짠 오다가 시간이 되니까 갔단 말이에요. 저게 왜 왔다 갔을까 도대체가. 그게 수수께끼였다고요. 제가 아주 뭐 몇 년 동안 제가 수수께끼였다고. 그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 다음에 그거 10월 4일인데 8월 17일인가 북한에서 김대중 서거 5주년 기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화환을 보낸다고 화환 받으러 오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박지원이가 갔고 김대중 아들이 갔고 그 다음에 임동원이 갔단 말이에요. 그 간첩 같은 놈들이 다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거를 5.18 그 시체 그걸 갖자 쟤네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공화국용
공화국 영웅을 저걸 북한에서는요 그 공화국 영웅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저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그거 한 사람들은 아주 극진해요. 정말 극진해요. 그러니까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공화국 영웅을 저거 439로 어떻게 갖고 가는가 그거를 의논하지 않았겠느냐. 그 10월 4일 날 그거를 가져갔을 거다. 나는 요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그거까지 얘기해놓고 그거에서 그걸로 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는 누구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각에서는요, 지금 일각에서는 지만원이가 말이야 그거 439 그거라고 그러는데 우익이야 우익. 그거 말도 안 된다. 이런 것도 그래 요새. 그러니까 이 우익 진영에서 이게 아까 그 젊은 사람이 그거 하는 거나 요 사람이 그거 하는 거나 요게 파괴 우리 그 아까 변 대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우익에서 요걸 까먹는단 말이야. 우익에서 요거 살금살금 마치 쥐가 뭐라 그래 항문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그거 갉아먹듯이 그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그 윤시호라고 아세요? 1945년에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참 위대한 인물이래요. 그분도 저놈들이 친일 발언제 매도를 했는데 그분이 미국 가서 공부도 하고 그 임금 왕의 이제 통역도 하고 그랬어요. 이승만하고 자웅을 겨룰 만큼 그 정도로 이제 그분도 똑똑했다. 그 당대에는 그랬다고 그래요. 그분이 이제 그 얘기해온 게 있어요. 3.1운동 그 태극기 흔들고 소리친다고 해가지고 통일이 해방이 될 것 같으면 아예 되지를 않았다. 또 김구 그 변덕 가지고 일본 사람 간부들 몇 사람 죽였다고 해가지고 통일이 된다고 그러면은 해방이 된다고 그러면은 아체 당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이게 소리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애국이 아니에요. 그거는 팬클럽이에요. 지 이익 챙기는 거예요. 팬클럽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거는 국민을 학습시키는 거예요. 학습시키는 것이 계몽이에요. 계몽을 시키는 사람은 귀족이래야 돼요. 매너와 정신이 귀족이래야 돼요. 내가 여기 앉혀놓고 이제 뭐지만 우리 변 대표도 이제 여기도 우리 기자도 그렇고 감옥에 다 갔다 왔잖아요. 이 세상에는요 무엇이 이익이 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태반이에요. 태반이 아니라 거의 무엇이 정의냐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무엇이 정의냐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귀족이에요. 정신적인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애국을 파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애국운동하는 사람은 절대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일본 사람들이 제일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을 아주 지겨워하는 것이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러면 미국에서는 누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느냐? 첫째, 거짓말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미국에서는. 두 번째, 뭘 도와줬는데 그 도와준 거에 대해서 그 고마움의 내용을 음미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appreciate 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람 취급 안 해요. 네. 그런데 애국운동 하는 사람이 이 두 가지를 하면은요, 안 돼요.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사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거짓말이고 무엇이 참이라는 걸 까발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 젠틀맨 대접을 받는 거예요. 젠틀맨 대접도 못 받으면서
그런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기야. 전 그렇게 생각해요.